제6장 기엔 학교. 몽테뉴 성 안에서라면 라틴어만 쓴다는 방침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나 동생들 사이에 성가신 문제도 일어났겠지만 그것은 가정 내부 문제다. 그러나 기엔 학교에 입학하려고 대도시 보르도로 나간 미셸 소년의 존재는 아마 기묘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다. 보르도 지방의 속어도 프랑스어도 모른다. 어엿한 부시장의 장남이 학문 용어이자 교회 용어인 라틴어밖에 모르는 것이다.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개밥의 도토리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방어도 프랑스어도 몇 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게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을 것이다. 그러나 1539년에 미셸이 기엔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이 우스꽝스러움이 당장 이점으로 바뀌었다. 이 무렵의 학교는 요컨대 라틴어 교습소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미셸 소녀는 곧장 상급반에 편입할 수 있었다. 구아베 교장은 피에르와 절친하고 게다가 미셸의 조기 교육에 관한 의논에도 응해준 사람이었다. 그러니 입학과 편입 문제에서도 친절한 조치와 조언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한간에서는 우스꽝스럽고 야릇한 일로 여겨진 것이 오히려 행운과 행복으로 바뀌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까지 집안에서 지방어나 프랑스어만 쓰던 학생은 라틴어 때문에 당장 시달림을 당하게 된다. 문법에 얽매이고 교사가 말한 라틴어를 되풀이 암송해야 한다. 그들은 모국어인 지방어나 프랑스어를 떠나야 한다. 그것은 무척 괴롭고 가혹한 일이었다. 그런데 미셸은 라틴어가 모국어였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다. 게다가 학교 안에서는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셸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까지는 자유로운 직접 교수법으로 라틴어를 배웠기 때문에 라틴어를 말하거나 읽을 수는 있어도 문법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너무 고학년에 편입할 수도 없어서 학교로서도 처치하기 어려운 아동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런 만큼 미셸 자신도 처음에는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라틴어에 정통하지만 이제 겨우 6살 난 아이다. 구아베 교장은 생각한 끝에 6학년이나 7학년에 편입시킨 모양이다. 이 학년은 10살이나 11살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통학생과 기숙생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미셸은 기숙생이었다. 교실에서 정규 수업을 하는 교사와는 별도로
기숙생들에게는 저마다 지도교사가 한 사람씩 딸려 있어서 기숙사로 돌아온 뒤에도 그 교사에게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었다니까. 제도로서는 참으로 완벽한 교육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개인 지도교사를 독선생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미셸의 독선생으로는 몽테뉴 성에서 그를 가르친 가정교사가 그대로 채용된 모양이다. 부시장의 장남은 대단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훗날 미셸이 그래도 학교는 역시 학교였다 라고 술회했듯이 학교는 그에게 상당히 따분한 곳이었을 것이다. 교사들은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가 잘 알고 있는 라틴어에 대해 서너 줄 정도의 예문을 구술하고 받아 쓰게 하거나 주석과 주해를 시키고 오후에는 라틴어 문법을 가르친다. 역시 학교는 학교다. 키케로의 문장을 온종일 암송시키거나 아무 재미도 없는 문법을 가르치면서 활용이 어쩌고 격이 어쩌고 하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역시 견딜 재간이 없다. 모국어 문법은 구태여 배울 필요가 없다. 문법은 외국어와 사어에만 필요하다. 언어를 사용하는 현장에 문법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 미셸은 문법만큼 시시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때 이미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문법학자가 된 나를 한번 보아달라. 나는 언어를 습관으로 익혔을 뿐이고 지금도 형용사니 접속사니 탈격이니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내가 이것은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였을 것이다. 되풀이 말하지만 모국어가 쓰이는 현장에는 문법 따위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여기서 라틴어라는 골칫거리에 대해 잠깐 말해두고자 한다. 원래 라틴어는 로마 제국 시대의 이탈리아 중부, 오늘날의 라치오라고 불리는 고장의 한 부족이 쓰던 언어였다. 이 언어가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로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 전체에 퍼진 것이다. 공식 언어란 요컨대 유일한 문어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공식 언어 밑에는 각 지역 특유의 토착어가 있었다. 이 토착어는 글로 쓰이진 않았지만 각 지방의 일상생활은 그 지방의 토착어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로서 로마 제국의 권력과 권위의 뒷받침을 받으며 군림하고 있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에는 기독교가 교회 공용어로 라틴어를 받아들였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교회의 권력과 권위로 뒷받침된 공용어가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라틴어는 로마의 학문을 이어받은 학자들의 공용어가 되었다. 에라스무스나 토머스 모어가 라틴어로 글을 쓴 것은 유럽 전역에 그 사상이 신속하게 전달되기를 바랐기 때문이고 그들이 모국어인 네덜란드어나 영어를 업신여겼기 때문은 아니다. 에라스무스는 모름지기 기독교도는 성서를 읽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를 각국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세기에 이르면 각지의 토착어는 이미 유럽 각 지역의 모국어로 성숙해 있었고, 따라서 라틴어에 능통한 학자나 성직자들이 일종의 엘리트로서 특권층화하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었다. 보르도의 기엔 학교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특권층이나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다. 여기서 보르도라는 지방에 대해, 또는 이 지방이 프랑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언어 지리적 위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보다 먼저 말해 두어야 할 것은 프랑스에서는 오늘날에도 프랑스어가 아닌 몇 가지 언어가 함께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브레타뉴 지방에서는 브루통어, 에스파냐와의 접경 지역에서는 까탈루냐어와 바사크어, 알자스 로렌 지방에서는 독일어와 비슷한 언어, 그리고 프랑스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남프랑스에서는 프로방스어를 포함한 오크어가 쓰이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어라고 불리는 언어는 원래 오일어라고 불렸다. 여기서 오일과 오크는 둘 다 예라는 긍정의 대답을 뜻하는 낱말인데, 오일러를 사용하는 북부 지방에서는 오늘날 위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오일이라고 말했고, 오크어를 사용하는 남부 지방에서는 오크라고 말했다. 중세 프랑스에는 이렇게 두 개의 언어권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오크어는 음유 시인들이 이미 문학적으로 갈고 다듬어 놓았지만, 북부의 오일어가 문화어로서 프랑스어가 된 것은 그보다 훨씬 늦은 14세기에 이르러서였다. 파리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프랑스어가 남부에 강제적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이다. 보르도는 언어 지리적으로 오일워와 오크어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두 언어가 모두 통용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오일러보다는 오크어가 더 많이 통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보르도는 오크어로 보르데우라고 불렸고, 툴루즈는 똘로사라고 불렸다. 이 지방의 로만 시대 명칭인 아키텐도 오크어로 말하는 고장이라는 뜻이다. 보르도와 툴루즈는 둘 다 외부에서 두 도시를 일컫는 오일러 명칭이었다. 그것 자체가 파리의 왕권 신장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미셸은 오일러도 오크어도 모르니까 더욱 기묘한 존재였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2번 번역을 시켰다. 교사가 키케로의 문장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놓으면 학생들이 그것을 다시 라틴어로 고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미셸은 모국어여야 할 프랑스어를 전혀 모른다. 따라서 교사는 미셸에게 일부러 틀린 라틴어 문장을 제시하고 그것을 올바른 라틴어로 고치는 야릇한 일을 시켰다. 이런 일을 되풀이하다 보면 모처럼 모국어로 배운 라틴어가 점점 왜곡되어 갈 것은 당연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갔다. 게다가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라틴어로 대화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셸은 프랑스어 말투가 섞인 엉터리 라틴어 대화에도 물들게 되었다. 내 라틴어는 순식간에 퇴화했고 그 후로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다. 미셸이 훗날 이렇게 술회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직 67살의 어린애다. 라틴어를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았더라도 과묵하고 따분한 소년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아이는 배우는 것도 빠르지만 허물어지거나 잊어버리는 것도 빠른 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라틴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가 다름 아닌 그 라틴어 교육 때문에 모국어를 파괴당하는 현장의 입회에 있다. 모국어 교육으로 말미암아 모국어가 파괴되는 사태는 보국이 드문 일일 것이다. 미셸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다른 과목에도 흥미를 잃게 되었다. 그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기숙사 생활 1년의 성과가 그것이다.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버린 셈이다. 아버지 피에르의 실망과 고민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또한 미셸의 교육 방침에 관하여 친절한 의논 상대가 되어준 구아베 교장에게 이것은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을 것이다. 미셸은 모국어가 아니었던 프랑스어는 이따금 한마디씩 섞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라틴어는 설령 파괴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상급반 학생들한테도 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6살 된 아이들과 같은 반에 넣는 것은 곤란하다. 미셸 한 사람 때문에 학칙을 바꿀 수는 없다. 더구나 미셸은 학교에 입학할 때 이미 중급반에 편입한 상태였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여러 가지로 모색되었다. 어느 날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미셸의 의자 위에 라틴어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수업 자체는 여전히 따분하고 미셸은 흘려들어도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미셸은 그 라틴어 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읽기 시작했다. 내가 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면서부터이다. 7, 8살 무렵 나는 이 책을 읽느라고 다른 모든 놀이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그 책은 나의 모국어인 라틴어로 쓰여 있었고 내가 알기에 가장 쉬운 책이었으며 내용도 내 어린 나이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위해 규정된 다른 과목 공부는 점점 게을리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다행스럽게도 사려 깊은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현명하게도 내가 공부는 않고 딴전만 부리는 이런저런 수작을 묵인해 주셨다. 훗날 미셸이 이렇게 회고한 것을 보면 그에게는 다소나마 잘난치 않은 경향이 있었던 모양이다. 사실은 구아베 교장과 아버지의 계략에 미셸이 감쪽같이 걸려든 듯하다. 라틴어 책은 학교 도서실에 얼마든지 있었다. 일반 학교에서는 금지된 책도 기엔 학교에서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책을 몰래 가지고 나와 숨어서 읽는 은밀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책을 읽는 즐거움도 갑절로 배가 된다. 하지만 학교 당국도 정말 대담한 일을 했다. 오비디우스의 저서 중에는 로마 시대에 이미 풍기문란 혐의로 금서처분을 받은 책도 있었고, 시인 자신도 흑해 연안에 유배된 적이 있었다. 이리하여 미셸은 어린 나이에 벌써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독파했다. 트로이가 함락된 뒤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스가 7년 동안 방랑한 끝에 마침내 이탈리아에 이르러 로마 건국의 토대를 쌓는 과정을 다룬 대서사시 아이네이스는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만둘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후 차례로 로마의 희극 작가인 테렌티우스와 플라우투스를 읽고 이탈리아 희극까지 읽게 되었다. 테렌티우스는 안드로스의 여인이라는 작품에서 등장인물을 통해 내가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적인 것은 나와 무관하지 않다 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독서가 모두 미셸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변신 이야기에는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 수프 요정 에코는 미소년 나르키소스를 사랑했으나 거절당하자 절망한 나머지 몸은 야위어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아 메아리가 되었다. 또한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제 모습에 반해 그리워하다가 빠져 죽어 수선화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외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노골적인 이야기가 곳곳에 섞여 있다. 아직 어린애니까 도덕상 좋지 않은 이야기도 동화처럼 읽어주겠지 하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이고, 책을 읽는다는 행위에 나이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테렌티우스와 플라우투스의 희곡에도 상당히 노골적인 장면이 있었다. 이탈리아 희극은 더 심하다. 폭행이나 강간 이야기도 있고 간통 이야기도 드물지 않았다. 소년기의 미셸은 인간의 이런 언행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소년기의 이런 독서가 어떤 식으로 그에게 잠재하게 될까?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어쨌든 미셸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겠지만, 또한 그 책의 내용에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문제는 있었지만, 그 책들은 그가 모국어로 삼은 언어로 쓰인 최고의 고전이었다. 문장의 리듬만이라도 육체적으로 체득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다. 앞에서 말한 테렌티우스의 명언은 생각할수록 내용에 깊이가 있지만 구태여 내용을 파악하려 들지 않더라도 그 말의 리듬만으로도 사람을 매혹시킨다. 나는 이 책들은 언제나 내용의 재미에 끌려 차례로 읽어 나갔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어리석게도 내가 그런 짓을 못하게 막았다면 거의 모든 귀족들이 그렇듯이 나도 학교에서 책에 대한 염증밖에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현명하게 처신하여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면서 내가 몰래 읽기만 하면
눈 감아주었고 규정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다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나의 욕구를 북돋아 주었다. 이것을 보면 다른 학생들도 미셸이 몰래 책을 읽는 것에 대해 별로 불평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들에게는 따분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책을 나이 어린 미셸이 탐독하고 있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법이다. 이런 고급스러운 책을 별로 고급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읽은 덕에 미셸은 그 무렵의 소년들이 즐겨 읽었던 중세 기사들의 모험담, 원탁의 기사나 아소왕 이야기 등은 당시에 이미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읽지 못했다. 여기서도 미셸은 주변의 동년배나 연상의 소년들에 비하면 물구나무를 선 듯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이런 고전 문학은 모두 기독교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로마의 이교 문학이었다는 점이다. 가톨릭 수호파와 개혁파가 자신이야말로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싸우며 피를 흘리고 있던 시대에 보르도의 학교에서 한 소년이 이교의 범신론적 문학에 넋을 잃고 있다. 당시 유럽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 놓고 보면 이것도 상당히 야릇한 광경이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란 표현을 썼지만 바로 이 무렵 프랑스에서는 언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까지의 전체적인 그림을 뒤엎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다. 프랑스와 1세가 왕립교수단을 설립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이 교수단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을 프랑스어로 착착 번역하고 있었다. 요컨대 왕권으로 프랑스어의 우위를 수립하려고 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학자나 성직자, 고위 관료 같은 특권층의 언어가 갖는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권력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539년 미셸이 기엔 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에 들어간 해에 프랑스와 1세는 빌레르 코트레 칙령을 발표하여 프랑스의 공적 생활에서는 국왕의 언어인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삼기로 결정했다. 재판이나 공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는 공문서에도 프랑스어만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오일어는 공식적으로 프랑스어, 즉 프랑스 왕국의 언어가 되었고 라틴어만이 아니라 오크어나 프로방스어 같은 언어도 공식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버렸다. 역사적으로 보면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국가 권력이 언어를 결정하는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프랑스어 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인쇄소가 개설되었다. 많은 음유 시인들을 거느리고 이미 고도의 문화적 성취를 보이고 있던 프랑스 남서부의 언어는 여기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의 중앙 집권주의, 알기 쉽게 말하면 파리 중심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인문주의자라면 르네상스를 떠받친 이들로서 높은 자리를 부여받고 있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면 매사에 라틴어를 휘두르는 엘리트의 반동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에서도 법원에서도 라틴어만 쓰인다면 서민층은 견딜 재간이 없다. 왕권 밑에서 겨우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사회와의 괴리도 눈에 띄기 시작한다. 또한 그 시민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지방어의 단계를 넘어선 공통어가 필요했다. 중앙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에 미셸은 교사의 묵인 아래 교실에서 라틴어 서적만 탐독하고 있었다. 그 독서 범위도 점차 넓어져 갔을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서너 줄의 문장을 해석하느라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미셸만은 그 문장의 출전인 원서를 벌써 오래전에 다 읽어버린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을 것이다.